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변동성이 엄청난 심한 한 주였는데요. 어떻게 계좌를 잘 방어 또는 증대시키셨는지 아주 궁금하고요. 오늘도 다음 주에도 이번 주도 그랬지만 다음 주도 아마 이런 장이 계속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번 또 큰 기회를 발견해 보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저의 파트너 JD 인베스트먼트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힘드네요. 저희 스타팅 오프닝 멘트가 막 꼬이는데, 네, 제가 요즘에 평균 전화를 한 5, 60통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와, 그러니까 3시 반 되면,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요즘 특히나 이제 저같이 주식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증권사 직원분들은, 네, 뭐 주식도 주식이고, 뭐 시장도 시장이고, 아마 하루하루가 좀 힘드실 겁니다. 예, 더군다나 요즘에 변동성이 사실 테마가 네, 하루 이상 또는 이틀 이상, 길어야 이틀 이상 가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막상 또 올라갈 때는 또 엄청 더 갈 것 같거든요. 네네. 막상. 근데 또 내려갈 때는 또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왠지 또 팔면 또 올라갈 것 같고. 주식이 항상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주는 동시만기가 있어서 변동성이 심했는지는 몰라도 좀 아주 힘든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 투자하게 되면 네. 장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 살펴보면 그 오마현인 네. 워렌 버핏이죠. 네. 뭐 조지 소로스, 네. 그다음 짐 로저스, 네. 농산물 투자자, 네. 그다음에 채권 왕 빌 빌 그로스, 네. 뭐 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 지금 현업에서 왕성을 활동하고 있죠. 워렌 버핏이 90 네. 초반일 겁니다. 네. 조지 소로스나 그 나머지 그 대가들도 70 중후반에서 80대입니다. 네. 그럼에도 현역이시잖아요. 현역이죠. 네. 그리고 일본의 그 겐조라고 하는 투자자도 네. 지금 90대이거든요. 네. 현업에서 왕성하게 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들게 되면 고스톱치라고 많이 네.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회전을 위해서. 머리 계속 돌아가니까. 네. 주식 투자를 하시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이제 회장님 중에 한 분도, 네네. 한 분도 70 중반이세요. 네네. 근데 지난주엔가 베트남 여행 가셨었는데, 네. 그 베트남에 가서도 쉬고 좀 오시라고, 아. 가실 때 저도 좀 쉬고 좀 오시라 그랬더니, 네. 그 베트남에 가서도 그냥 아침마다 전화하면서 오늘 시세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 네. 초반에도 사실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랑 네.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어제 사실 파월 의장의 코멘트 때문에 네. 뭐 시장 이제 뭐 고용 보고서도 고용 보고서지만 네. 코멘트 때문에 이제 시장의 금리가 엄청나게 변동을 했는데요. 네. 많이 빠졌죠. 요게 좀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수급 이슈도 좀 있었고 뭐 전반적인 수급 이슈가 좀 시장을 많이 크게 지배했던 것 같은데요. 요것도 큰 이유라고 봅니다. 뭐 대외적인 이슈 있지만 이게 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 이후에 여기 이게 좀 작으실 수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금리 인상 확률입니다. 지금 4.5에서 4.75인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원데이잖아요. 하루 전만 해도 50bp 인상 확률이 80%였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달 3월 22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50bp 올리나 보다 네. 하고 시장 봤죠. 네. 근데 막상 또 오늘 되니까 지금 또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54% 뚝 떨어졌어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채권에 대한 인상 정말 확률도 네. 뭐 사실 장기 전망치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연준을 못 믿는다는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네. 자산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고, 저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는 어쨌든 간에 금리가 떨어질 거다. 네. 이제 연말로 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12월 23일 갔더니 봐볼게요. 올해 마지막 연준에서 보면 그대로 있죠. 오히려 더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확률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한 2, 3주만 해도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사실 왼쪽으로 살짝 이쪽 부분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네. 근데 살짝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이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조금 하다 보니 꺾이다 보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나왔던 그나마 이번 주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텼다고 봤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 2차 전지 위주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 이번 주에 청문회 지난주에 청문회 있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또 고용 보고서 있고 그렇긴 한데 또 그 다음 주에는 FOMC 있고 하니까 그렇죠. 사실 계속입니다. 계속 뭐 사실 주식하다 보면 뭐 매주 또는 매달마다 큰 국제구정 이벤트가 있는데 정말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가져갈 만한 요소들이 사실 2월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발작 아닌 발작을 또 일으키고 있죠. 또 마침 또 시장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냥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전망 큰 의미 없다. 종목별로 리스크 관리 잘하고 추세로 되는 거는 가져가되 아닌 애들은 빨리빨리 잘라내고 뭐 지금 좋은 종목 무조건 들고 있다고 답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2, 3일 또는 좀 길면 한 일주일 정도로 끌고 가는 추세총 전략이 가장 저는 알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이번 시장 보고 계시는지 뭐 최근 한 달 정도? 좀 전에 그 금리표에서 하루 전 대비해서 네. 그 0.5 인상 예상입니다, 예상. 그렇죠. 네, 네. 인상률이 네. 80%에서 50%대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SVB, 네. SVB, 네. 은행. 캐피탈, 네네. 네, 캐피탈 회사인데 그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은행이거든요. 네. 좀 작은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그 시총 기준이 한 100억 불 되는데요. 100억 불 정도의 시총을 가진 회사가 무려 20%, 20억 불에 대한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 주가 하락을 맞습니다. 해버렸습니다. 시티그룹 비롯해서 JP모건 체이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략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주가 하락할 때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네.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은행주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그렇죠. 때 웰스파고가 먼저 무너지면서 네. 전체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이 트라우마가 있기 아직 때문에 있겠죠. 은행주가 유동성 부족 이 얘기만 나와도 급작스럽게 이 놀라는 네. 이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그 SBB 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은행권의 전반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그 캐피탈 회사인데 유동성 부족입니다. 유동성 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유상 증자를 하는 건데 금리가 왜 0.5%, 50bp 포인트에 대해서 인상률이 80%에서 50%까지 떨어졌냐면 은행주가 위험하다는 시그널이 발생하고 이 시그널이 기업의 전반의 흐름으로 전파되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금리가 5%에서 4.8%까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그리고 전체 분위기에 있어서도 주식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점은 이번 주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은 뭐 오르내리고 전체 등락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지만 우리 시장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러한 분위기에서의 시장이라면 지수 급락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네. 급락 상황이 그렇죠. 나왔을 겁니다. 이미.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시가 이상의 양봉이거든요. 아래 꼬리 달고 위 꼬리도 살짝 달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 기관 굉장히 매도 강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 자체에서의 분위기는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때는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시간차를 두고 시장은 우상향하는 패턴으로서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시간표를 한번 판단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오늘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네. 그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연준이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11일 날. 그리고 14, 15일에 C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23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연준 그 상원과 하원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상원에서는 긴축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 0.5%까지도 열어두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 날 있던 하원에서의 연설에서의 내용은 3월 회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이 현재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나올 지표를 판단해서 인상 수준에 대한 범위를 정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부 은행주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은행 전반의 하락이 나타났고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금리 인상 신호에 대한 해석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이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고용 보고서의 내용은 3.4% 실업률이 지난달 통계치입니다. 이번 달 통계치는 3.4%보다는 좀 올라간 통계치의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이제 그 기업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성향들은 어떠하냐면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 서양 문화권은 일단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거든요. 근데 동양 문화권은 어떻습니까? 저축하고 남는 돈을 씁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의 저기 취업자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껏 씁니다. 돈 떨어지면 직장 찾아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 12월에 미국에서 그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네. 성탄절이 있었고 시즌입니다. 얘네들은 네. 한 달 내내 쉽니다. 그죠. 그리고 한 달 내내 돈을 썼죠. 그럼 1월 달에 일자리 찾아봐야 됩니다. 돈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1월에는 취업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2월에 발표되는 1월 고용 동향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실업률이 3.4%가 나왔습니다. 떨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번 달 나올 실업률 데이터를 보게 되면 2월 데이터이죠. 그렇죠. 그러면 1월에 돈을 좀 벌었으면 2월에는 1월보다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없죠.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와 실업률은 지난 데이터보다는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조금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주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제 CPI죠. 네. 이제 다음 주 이제 CPI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CPI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지난 9.1%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나타난 뒤에 쭉 하락했습니다. 네. 6.4%까지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 CPI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죠. 가격 변화가 어떻게 네. 됐는지를 네.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이제 CPI와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구성도입니다. 대략적으로 곡물 유가 금리가 주요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최근 내에서의 곡물 유가 금리에 대한 네. 가격 변화에서 흐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총평해서 원유, 밀, 금리의 가격을 볼 때 지난 2월에서의 가격 편차가 1월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CPI도 마찬가지로 6.4%인데요. 6.4% 내외에서 그렇죠. 하락의 범위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4, 6.5, 6.3 그렇죠. 요 네.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해석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그게 중요하겠지만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물가는 이제 지금 수준에서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고용률과 네. 물가가 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고용과 물가 물가잖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연준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올 데이터들은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게 네. 되면 나쁜 데이터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주시장은
이번 좋겠다. 주 흔들흔들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결국 다음 주 시장에서는 딛고 일어선다. 왜 시장의 자체적인 체력적 측면에서 볼 때도 예전 같으면 바로 수직으로 하락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만 밑에서 계속 받아줍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받쳐줍니다. 네. 받쳐주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맥락으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한번 네. 들여다보고 접근하고 판단,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년에 CPI 때문에 네. 사실 그 단어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였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가 CPI가 정말 키워드였다면 네. 올해는 CPI에 대한 관심을 좀 줄이고 그렇죠. 대신에 고용 쪽을 더 보면서 가야 네. 된다. 그러니까 CPI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용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행과 달리 한국은행의 목표하고 한국은행 금융안정이잖아요. 네. 물가하고 금융안정. 미국은 물가하고 고용 두 개를 그렇죠.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올해는 고용 지표 영향을 좀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캐나다에서 네. 엊그제 동결했죠. 금리 인상 중단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거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았지만 캐나다에서 그 주요 국적에서는 처음으로 금리 네.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중단하겠다. 네. 인하를 하면 했지 그렇죠. 인상은 안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여기서 더 올렸다가는 물가도 물가지만 그렇죠. 더 죽겠다. 경제가 죽을 거죠. 것 그렇죠. 같아서 네. 지금은 물가보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캐나다가 과감하게 네. 금리 인상 동결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네. 이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확산할 겁니다. 경제 살리자, 경제 살리자.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연말로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굉장히 시장 압박했던 금리 문제는 좀 한풀 꺾어 놓고 네. 판단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기사에서 보면 뭐 외국인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네. 뭐 그 정도 코멘트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경상수지도 지금 적자로 돌아서는 것 같은데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한 1조 4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네. 근데 어제하고 오늘 많이 팔았어요. 한 달 동안 1조 팔긴 했지만 네. 어제가 만기일 날 좀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던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해서 한 1조 3천억 정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틀 특이하게 사실 오늘은 어느 정도 사실 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은 뭔가 에너지를 위일 방향이든 아랫 방향이든 확 쏟아붓고 나서 뭔가 하루 쉬어가자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미국 시장까지 빠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특별한 이슈를 동반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한국 시장 좀 재미는 없겠다. 어제 분명히 선물 플러스 보고되는 거 잤거든요, 밤에.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투자자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모바일로 그거 확인부터 하지 않나요? 저는 대표님 어떠세요? 요즘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저는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핸드폰 들고 와서 딱 미국 시장 동향을 그죠? 대부분 그리고 네, 저도 봅니다.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로 네. 그거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많이 밀렸네 라는 생각 네. 좀 했었죠. 근데 한국 시장이 최근에 보면 코스닥, 코스피가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빠지든 말든 뭐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다 우리 각자의 갈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종목장으로 대처하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사실 느낌은 좀 쎄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받쳐줬어야 한국이 최소한 플랫하게는 갈 텐데 했는데 오늘 좀 예상대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보다 좀 재미없었고 더 재미없었고 특히나 최근에 많이 좋았던 2차 전지 흐름들이 네. 뭐 이슈가 어쨌든지 간에 조금 물량들이 좀 빠졌죠. 특히 뭐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도 대표이사가 좀 일부 조금 매도도 하는 공시도 좀 나왔었고 그런 흐름입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코멘트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말도 많고 솔직히 저희 같은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밸류에이션 보고 가기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신에 만약에 내가 사서 깨지면 바로바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긴 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익에 대한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에 대한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에다 더 중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 BM하고 네. 뭐
LNF,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대보마그네틱 뭐 이제 인수 공시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급등하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전반적인 동향, 특히 뭐 LG화학 최근에 LG화학 SDI 흐름이 좋았다가 급격하게 조금 안 좋아진 모습이거든요. SDI 같은 경우 오늘 사실 양봉을 내긴 했어요. 차라리 저는 이런 차트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얘도 양봉 냈었네요. 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3사 다 보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A 봐셨고요. 그다음에 또 LG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음봉 났네요. 그다음에 LNF LNF도 양봉이 났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제 대주주 대표이사의 일부 매도 공시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 네, 다 일단 양봉은 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장 흐름이 거의 뭐 시장 지수랑 2차전지 종목이랑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세게 한번 빵 맞췄다가 한번 좀 땡겨 올리다가 막판에 쭉 밀렸다가 다시 막판에 조금 땡겨 올리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아직 추세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서 완결판로 해석을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침 방송 게시판에 궁금하신 점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찐시황 네. 내용에서 네.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물타기 시점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후발주에 대해서는 따라잡아도 네. 부분적으로 가격을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까 팔까에 대해서 모아 데이터 흐름을 이제 네, 판단했는데 그렇죠. 뭐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동향은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이사는지 과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향후의 전망치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완결판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특히 최근과 같이 이사는지의 주가 움직임을 판단하기는 바닥 대비해서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네. 이 패턴의 종목들은 일관된 움직임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제 그림은 제가 이제 오늘 그려 가져온 건데요. 좀 조잡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 주가 흐름이죠. 네, 주가입니다. 이제 단계별 골든 크로스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골든 크로스의 각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달리하고 탄성이 달라집니다. 관성에 거쳐서 움직이는 방향이고요. 네. 최초의 주가가 뭐 하락하다가 바닥점에서 역별이라고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이 황색 선이 22평이고요. 이 초록색이 62평이고 검은색 선이 이제 주가입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일정 궤도 흐름 내에서 움직이다가 역배열 상황으로 주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점에서 상당 기간 기다가 일정 시점에서 주가가 탁 튀면서 62평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네. 주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네, 후행적으로 당연합니다. 따라오니까. 네.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선 주가가 일정 구간 상승한 뒤에 옆으로 쭉 눕거든요. 쭉 눕는 구간에서 이평선 간에 닿는, 부딪히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게 히든 골든 크로스입니다. 히든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이평선과 이평선이 딱 접지하면서 다시 벌어지는 이 형태에서의 크로스를 히든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잡게 되면 골든 크로스가 위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위에서 나타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하이골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주가로의 진행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사는지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뱀이 과연 어느 지점에 있고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과거에 셌던 종목들을 한번 판단해서 흐름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20년도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그중에 시젠, 시장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렇죠. 시젠을 보더라도 바닥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1단계 상승 이후에 히든골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골드가 발생하면서 이후에 주가 더 올라갔습니다.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HMM. HMM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조금 있다가 이 부분도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좀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히든, 하이 해서 주가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한일 사료가 2022년도 시장 주도주인데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차트로 캡처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모양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일 사료는 제가 캡처를 하지 않았고요. 최근 내에서 가장 세게 움직인 대성홀딩스. 아, 이 주식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대시세를 내고 있었네요. 네, 2018년도부터 움직임이 시작을 해서 네. 6,000원대에서부터 지금 13만 원까지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골든, 히든, 하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약간 포커 같고.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백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에코프로백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찬가지의 패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점에서 역배열 상태에서의 주가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느 구간에서 딱 치고 올라가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파하는 주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가 원래 주목해야 되거든요. 2개 이상의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점이 이 양봉의 흐름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골드가 며칠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쭈쭈쭈쭈쭈 올라갔죠. 그리고 갭을 주는 급등 현상을 보여준 이후에 최근 정체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공식의 내용이 있죠. 골드가 발생을 하고요. 히든이 발생을 하고요. 하이가 발생하는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에코프롬의 주가 흐름은 20일 전 주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수준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5일 정도의 기간차를 두고 20일 이평이 꺾이는 흐름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꺾일 때까지. 그러면 15일 정도의 기간차가 필요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18만 원 수준의 저점으로 해서 가격을 찍는 구간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면 15일이면 3월 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주가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서 히든 골든이 만들어집니다. 갭도 메꿔야 되죠? 그렇죠. 네. 갭도 그게 더 당연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꿔주고요. 네, 네. 62평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꺾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가 네. 폭락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이 형태의 모습이 진행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그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에서의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형태의 종목들은 대부분 시세 선도하고 시장에서의 주도주 형태로 그렇죠. 움직이는 네. 종목들이 주도주.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려서 그러면 골드에서 히든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골드, 히든, 하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골드, 히든, 하이 어느 정도 완성 완승형이죠. 형태이죠. 네, 조금 이제 쉬어가겠다. 그렇죠. 네. SM하고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일사료 잠깐 나왔는데요. 한일사료의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급등 때문에 주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짧게 보면 급등 이전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골드가 발생을 했고요. 히든이 발생했고요. 여기서 히든 골드가 발생했고요. 여기서 하이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등합니다.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SM 이미 진행된 형태입니다. 네. 뭐 특별 이슈도 좀 있죠, 사실. 네. 네. 골드가 단순하게 지금은 기술적 측면에서만 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골드 발생했고요. 바닥에서 역배열에서 양봉을 2개를 돌파하는 이 양봉 나올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죠. 네. 골드 발생하고 히든 발생하고 지금 하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행형입니다. 이미 진행되었던 형태의 종목이고요. 똑같습니다. 골드 발생하고요. 히든 발생하고요. 지금 하이가 발생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전 단계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골드에서 히든으로 넘어가고 있는 진행형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황대장님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시면서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황대장 좋아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네. 한번 보시죠. 차트 화면을 좀 바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거는 지금 골드에서 히든으로
지금 넘어갔고요. 네.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를 그려주기 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과정으로 네. 진행이 되어야 되는 네.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루스. 제가 좀 먼 거부터 네. 가까이 투자 시점이 되어가는 종목들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네, 그러네요. 이제 장기 평선 뚫고 한번 골드가 쏟았다가 골드가 네. 났고요. 한번 이제 제꼈고요. 네, 다시 제꼈다. 재반등이 나타나면서 네. 이평선 간의 접지 부분까지 만들어지는 네. 이 과정에서의 시점이 네. 만들어질 앞으로의 주가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단순하게 회사 기업 가치는 네. 빼고요. 차트 부분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만 보게 된다면 솔루션 선수 타켓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네. 타켓에 서서히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가격 바닥점에 들어왔죠. 네.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가는 네. 거죠. 그리고 현대 오토 에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 현대 오토. 에버 이 종목도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네. 모양이 만들어지는 아,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한정기술 네. 한전기술. 네. 이게 대지대 종목이죠. 네. 네, 재료 가치를 제하고 단순하게 테크니컬하게 주가 판단을 해서 저기 입력이 해석을 하는 내용으로 한번 주가를 이제 흐름을 판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선행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런 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골드가 나왔고요. 바닥점에서 역배에서 골드가 나왔고 히든이 나오는 과정에서 네.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네. 있다.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더 움직임의 모습에서 좀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종목들. 네.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골드에서 하이로 가고 있는 종목, 네. 이미 확인되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다음 주 시장에서 투자 종목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 유효한 내용의 네.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2차전지 후발주에 대해서 투자 시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번 주에 주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손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주말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많으셨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네. 이 패턴을 가져와서 적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는 굉장히 강했죠. 강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정의 과정 그리고 기간의 과정 15일 정도 기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재반등하는 과정에서 이게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정고점 부근에서 멈출지 그때 결정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종목 접근과 해서 네. 필요한 다음 주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막판에 대표님 이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추세 추종을 해볼 만한 종목들 네. 몇 개 드렸었는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주셨던 관점을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보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네. 거의 뭐 일주일 상승분 최근 한 2주 상승분을 이틀 만에 다 깎아먹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 요거는 골드가 나왔고요. 네. 히든이 나왔고요. 네. 하이를 만들어야 되는 자리죠. 그렇죠. 한 번 더 치고 가야 되는. 하이를 만들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네. 주가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더 그리고 내려와야 된다. 조금 더. 그리고 쉬운데. 기간으로 두 가지죠. 네. 조정은 네. 가격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의 조정을 받기 싫으면 기간의 조정을 그렇죠. 받으면 됩니다. 옆으로 늘어져 버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입니다. 네. 가격의 조정을 받으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대반등이 빠른 맞습니다. 거고요. 예. 기간의 조정을 받으면 좀 기간이 느려지고요. 느려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빠지고 안 빠지고 문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치의 조정이 더 나온 이후에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이골드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 그러면 요거는 오늘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는 두산 퓨얼셀보다 예전 두산중공업이 뭘로 바뀌었죠?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가 더 그 에너빌리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에너빌리티 보면 이것도 동일 패턴이거든요. 네. 골드가 나고 이제 좀 더 올라갔다가 제끼는 과정이 네. 나타나겠죠. 이 패턴 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퓨얼셀, 에너빌리티.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간은 사실 이런 구간입니다. 네. 요 이렇게 양봉이 일단 하나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더 커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따라 들어가는 거. 왜냐면 이제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총화 있는데 무조건 떨어질 때 사야 마음이 너무 편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그거와 반한 종목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오늘도 장 초반까지는 좋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간들 있잖아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골든 이제 그 캔들이 골든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입니다. 일단은 뭐 5일선이든 21선이든 캔들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이평선이 더 캔들이 확장될 때 그때 추세적으로 더 뻗어나가는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사자고 말씀을 드리면 왜 예를 들어서 27,000원대에는 못 사고 28,000원대 사서 가니까 사자고 하냐. 네. 이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올랐으니까 27,000원대 사자고 하지 못했냐. 그걸 왜 못 맞추냐인데 사실 이때 사고 이렇게 부러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은 추세 추종 전략은 바닥을 확인하고 비싸게 조금 더 비싸게 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승 변동성으로 확장될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추세 추종 방법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솟아버리지 않으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변동성이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았구나 하고 들어가는 종목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 기준으로는 이런 데서 붙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날 또는 뭐 한 요 정도도 좀 약하고 사실 한 요 정도에서는 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어제 같은 날이 사실 좀 더 좋았죠. 그렇게 많은 종목들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뭐 오늘 DI도일 같은 것도요. 시장은 안 좋았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요것도 지금 그 히든골드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오늘 좀 이번 주에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이 좀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닥터코퍼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네. 지금 그래서 LS도 그렇고 요즘에 최근에 보면 지주사도 사실 조금 ESG 경영이라던가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들 이슈가 불면서 네. 지금 사실 지주사들이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는 게 지금 LS입니다. LS가 이제 구리 관련주니까. 근데 이게 양봉 하나 딱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 딱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추세 대충 그어보면 사실 이렇게 쭉쭉 그냥 선긋기 그냥 대략 해보면 이제 거의 추세가 수렴됐다가 이제 확장되는 구간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라고 보면 이렇게 모였다가 올라가네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모이면 이때 샀으면 됐네가 후행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막상 여기서 샀을 경우에 여기를 뚫고 이렇게 확 부러지는 케이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거를 사실 저는 떠안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LS 같은 것들이 내일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이 뿅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 더 기준되는 양봉보다 더 큰 양봉, 너무 크진 않지만 뭔가 더 큰 양봉이 나오면 그때 이런 것들 사가 되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오늘 이구 산업이 급등을 한번 했었고요. 한때 좀 빠졌지만 그 다음에 최근에 풍산도 흐름은 좋고요. 네, 풍산도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알루코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이런 알루코 이런 것들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번 휘청했다 지금 줄여주는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한번 이 양봉이 나와주면 따라하기 정말 좋은 제 기준으로는 그런 흐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봤을 때 네. 구리 관련 주식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잖아요. 주식이 선행하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시장이 최소한 침체로는 안 가지 않을까. 그거는 일단 깔고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뉴스나 경제 지표나 동행으로 나오는 것들만 봤을 때는 네.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표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 못 삽니다. 근데 결국은 지표가 턴하고 아까 캐나다 중앙은행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그런 것만 지금 변동성 구간만 좀 지나간다라고 하면 일단 그 발목을 잡는 게 환율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상화 되겠죠. 정상화 된다기보다 너무 이제 과하게 환율이 좀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안 부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오늘 조금 약간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리바운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도 전 세계 하락률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상승률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정말 특이한 시장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는 뷰가 저는 여전히 상고하저일 확률, 아니, 상고하 중 정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하긴 하는데 신고가 매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직후에 신고가 갔던 종목들은 네.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그 시장 상황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인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직후에 백신이나 아니 그 치료제나 네. 키트주들, 마스크주들이 신고가 갔던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치료제들을 가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에 반해서 다른 주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신고가 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뭔가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시장에서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내 계좌가 불어나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신고가 내가 예를 들어서 딱 저는 신고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다. 네. 이제 역사적 신고가 아니더라도 52주 신고가가 가 있는 종목을 산다. 1번. 네. 근데 굉장히 무섭겠죠. 그쵸.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 네. 두 번째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바닥에 기고 있는 거를 사서 그게 52주 신고가 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쉽지 그죠? 않죠. 네. 근데 제가 다 해봤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죠. 네, 훨씬 더 편해. 내 계좌에 52주 신고가를 사서 그게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거랑 네. 정말 바닥에 사서 그게 52주 신고가 넘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거랑 두 개 중에서 뭘 선택할래? 해보면 전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바닥에서 기는 거,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기다리는 과정도 힘들고 이게 언제 올라갈 줄 알고, 맞습니다. 네, 그게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을 그냥 차라리 위에 있는 거에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하면 꼭지라서 무섭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리스크 추세 매매나 신고가 매매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만약에 신고가 갔다가 말 그대로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딱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다음 날 딱 주식이 이게 오를지 내릴지 얼마큼 오를지는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대신 딱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주식을 투자해서 다음 날 내가 이 주식으로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해서 난 이 종목으로 100만 원까지만 잃을 거야는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맞아 100만 원이다. 네. 대신에 이게 얼마큼 떨어질지, 얼마큼 오를지, 또는 얼마큼 수익 날지는 내가 못 정해요. 대신에 그거 내가 정할 수 있다. 근데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최근에 추세 추종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저는 진짜 반가운 일을 생각해요. 옛날에 진짜 너무 우리나라에는 가치 투자 책, 네. 뭐 한국형 가치 투자자 물량 시작해서 진짜 어려운 책, 뭐 이런 안전마진 이런 책들만 사실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개인 투자가 하기 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얘기도 거대 담론적인 그죠? 거대 담론적인 큰 이야기. 얘기만 나오죠. 네. 아니 보면 되게 쉬워요. 쉬운데 그 시간 지평을 이겨내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큰 자금을 불릴 때까지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편한 전략은 최종 전략이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50주 신고가가 무서우면 최소한 4주 신고가라도부터. 그렇죠. 네. 리차드 데니스가 4주 신고가부터 관심을 갖는다고 시작했거든요. 또는 나는 아예 50주 신고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봐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즘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기부터가 이제 50주 신고가잖아요. 여기부터가. 사실 여기서부터 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부터 사서 여기까지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50주 신고가 하는 게 아니라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주 신고가 여기서부터 사도 이게 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사는 거죠. 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서 나서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틀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시세 확장 또는 시장에서 알아보기를 기대했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떨어지면 그냥 바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거죠. 대신에 걸리면 4번 타자들 오늘 한일전 하는데 걸리면 넘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대신에 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나는 기다리는 이것도 사실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나 이거 기다릴 수 없다. 정말 이 공부는 정말 빠삭하게 했는데 무조건 했는데 이게 안 올라.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시는 것보다 타이밍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싸지던가 두 가지잖아요. 너무 싸지던가 이제부터 시세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애매한 구간에서는 트레이딩만 하고 여기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앤홀드는 여기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4주 신고가나 50주 신고가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8년 신고가입니다. 8년.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8년 신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예요, 진짜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네. 나중에 한 반년 뒤에 1년 뒤에 갔을 때 대시세 초입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초입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23,000원일 때 사서 신고가를 지금 갈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정말 2만 원일 때 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파실까요? 더 갈 것 같잖아요. 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산 사람이 이거 4만 원에 간다 하면 지금 28,000원인데 못 살 거 뭐 있어요. 못 살 거 없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한번 사고의 방식을 한번 조금 달라서 해보시면 그런 주말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지난 시간은 아니고 이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HMM을 HMM. 네. 설명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AS 차원에서 네. 이 종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HMM을 아마 여러분께 소개했던 시점이 아마 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주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경제 중국의 주가 하락과 연동되어져서 주가가 최근 하락한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일정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손절이라든가 매도를 할 때의 판단 기준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살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살 수 있습니다. 샀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지난 저점을 깰 때 이때 매도를 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는 확인하고 매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속임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과정입니다. 확인 과정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일반적인 원론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깰 때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매도하고 나서 지금 산다면 뭐 이 편차가 상당히 크겠죠. 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네. 주식을 매도할 때는 통상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의 저점을 깬 것은 이 지지선을 깼습니다. 지지선을 깼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항선이었던 이 가격이 다시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저점, 지난 고점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은 이후에 반등을 줍니다. 반등을 줄 때 이때부터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 겁니다. 가져갈지 매도할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이 저점을 깰 때의 상황은 순간적으로 가격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내가 보지 않고 있었을 때 가격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구간에서 흐름은 일정 흐름에서 저점을 깨고 주가가 내려간 뒤에 반등 주는 과정에서 이전 상황에서의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의 가격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여기 더 삽니다. 하지만 여기서 튕겨서 내려갈 때 여기가 매도 구간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럼 막힌 거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는 막히게 되면 쭉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고 매도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확인하고 꺾이는 것을 보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MM은 지금 보유 관점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요. 이 종목이 추가로의 반등 시세가 나타난 이후에 이 구간에서의 가격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발 나갈 때 이때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HMM 기존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해당 종목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거나 어떤 투자 시점을 잡고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서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종목 상담이 하나 있는데요. 네. 대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시가총액이 1,160억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동안 좀 살펴봤는데 작년 2021년에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낸 것 같습니다. 한 600억 정도 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때는 쌌었네요. 그래서 주식도 2021년 상반기에 최고점을 찍었었고 이제 거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의 흐름을 딱 정확하게 그리고 딱 정확하게 하이먼 민스키 모형을 딱 그렸죠. 이런 좀 보면 시세 한번 크게 내고 내려오다가 기술적인 반등 한번 딱 주고 그리고 나서 완전 딱 빠져버리는, 크게 보면 사실 큰 주포라고 하는 수급 주체는 다 빠져나가 있는 사실 그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광물과 이제 광물과 관련된 금속 관련 광물 종목인데 구리 관련주입니다. 이것도. 네. 이제 아마 올해는 이제는 해보실 만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평단이 한 2,1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부터 2배는 올라야 2배는 올라야 이제 본전이 되실 건데 2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뭐 제가 말끄는 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는 지금은 일단은 보유 관점 맞는 것 같아요. 사이클 주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실적이 워낙에 들쭉날쭉 그 사이클에 따라 들쭉날쭉 할 건데 이제 실적은 아마 바닥은 친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 2022년이 한 90억 했으니까 아마 한 2018년 실적 요 정도의 지금 흐름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올 연말 내년쯤 가면 또 다시 실적이 올라올 건데 딱 반등 시점이 여기 정도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2,100원 정도. 예, 그래서 저는 물타기는 여력이 되신다라고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물타기를 한번 할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딱 이게 보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녹색선이 61선인데 61선이 이제 눕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러다가 주가가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 횡보하다가 이제 가격이 먼저 튀기 시작하면서 이평선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그다음에 200일선이나 120일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121선은 여전히 하락이고요. 제가 주력으로 보는 200일선을 뽑았고요. 200일선은 당연히 하락이겠죠. 200일선이 여전히 아래에 주가 흐름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요 200일선을 주가가 먼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 가격으로든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준 때, 그때가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은 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제일 좋은 건 뭐 테마를 한번 타던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급등이 나올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그냥 단발 이슈로 뭔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라면 좀 비중 좀 줄일 것 같아요. 줄였다가 다 팔기는 너무 손실이 크니까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재집 각을 볼 것 같고 지금 손절은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손절이면 손절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보유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창은 제가 좀 그 아신다면서요? 인연이 있는 네, 회사이고요. 인연이 있다고. 네. 2008년, 9년 이럴 때 이제 그 제가 회사에 많이 탐방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장 지금 아마 자꾸 하셨을 건데요. 네. 그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는데 제가 회사를 가면 김 팀장 이리 와봐. 그 회사 앞에 가면 넓은 뜰이 있습니다. 네. 잡초 막 무성하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뜰 뭐 네. 이런 잡초 무성하거든. 이 땅 밑에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4천억 있어. 4천억이요? 네. 땅 밑에 뭐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뭘 하냐면 고물상에서 구리, 폐구리 네. 있지 않습니까? 그쵸. 폐구리를 수집해서 녹여서 재가공해서 강광 같은 걸 만듭니다. 그 과정에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구리가 그때 2008년, 9년 이제 세계 경기가 좋으면서 구리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거든요. 이 굴이 쌓여 있는 게 땅에 이렇게 쌓여 있고 잡초가 있고 뭐 이렇게 쓰레기들이 있지만 이게 4천억 규모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래서 주가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여다보긴 하는데 안 움직입니다.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뭐 실적은 조금씩 납니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제고된다라든가 또는 앞으로 기업 가치 확 늘어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나 세계 경제가 연동되어져서 주가 움직임의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2년을 가지고 계시고 2,100원이 이제 그 평균 단가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큰 그쵸. 저항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가 한 엄청 1,600원에서 1,800원 사이고요.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물타기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2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계시고요. 지금 주가 1,300원입니다. 그래서 1,600원 가격을 돌파하면서 그 부분에서의 가격이 움직일 때 일단 정리하고 네. 그리고 나서 미련이 있다. 복수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 주가를 판단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저도. 편차를 두고 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차를 두고 기다리면서 1,600원 이상 1,600원, 1,800원의 가격 차에 왔을 때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풋 앤 푸시 팔고 사고 단가 주식을 누리는 측면에서 전략. 네. 요 대응으로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인 투자 방법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도 구리값이 올라서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구리 관련주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네네.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다행히 우리가 구리 관련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LS 지금 저도 기회는 말씀하셨죠. 충분히 되는 거라서 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트레이딩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대신에 여기 윗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매물 소화는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 달, 9월 달 해서 딱 여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1,700원, 800원 요 구간에서 이미 매물 소화를 한번 했는데 요 정도 장기 하락은 한두 번 두들겨서는 뚫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절대 뚫리지 않고요.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아까 다시 한번 삼성전지 보면 통곡의 벽 28,000원 뚫는데 지금 벌써 2년 거의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예, 그러니까 대창도 여기를 한번 몇 번 더 뚫겨야 됩니다. 예, 더 두들기고 나면 대신에 그때 두들기고 올라갈 때 분명히 좀 뭔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도와주는 재료들이 나와야 뚫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이 매물 소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더 늘어져 가지고 지치고 다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어디 뭘로 보느냐면 이제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과 단기 이평선이 다 밀집돼 가지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가야 되는데 기간 조정으로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 한번 튀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어떤 이슈가 됐든지 간에 또는 최근에 구리 가격의 흐름으로 인해서 좀 올라와서 여기 한번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한번 팔았다가 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리 관련 이슈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보셨지만 알루코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앞선 모습이에요. 조금 더 앞선 모습 이런 것들이잖아요. 조금 가볍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얘네 벌써 이제 평선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구 산업 이런 것들도 지금 요 구간에 있는 거죠. 근데 대창은 조금 후행하죠. 예, 조금 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한번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앞서 이런 이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작은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여기도 이제 매물 소화를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대신에 좀 풍선은 좀 얘기 다르죠. 풍선은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네. 모습. 그러니까 시총이 큰 애들이 작은 종목들이 더 세게 할 것 같지만 이런 시총이 한 1조 이하 언더 종목들이 한번 갈 때 기관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리 관련으로 보면 사실 풍산이나 LS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고려아연 어떻게 되나요? 고려아연? 진짜 오랜만에. 비틀비틀합니다. 고려아연 좀 네. 아직 내려왔네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기대는 한번 해보실 만하다. 후발 뭐 키 맞추기 정도로.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 팡팡팡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슈가 붙는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약간 수량 늘리기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이제 블랙아웃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아마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코멘트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3월 22일까지는 이제 지금 아까 금리 인상 파이트와치에서 본 것도 사실 이제 반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이제 우리가 그나마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마 흔들흔들 할 겁니다. 근데 그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면 아마 좋은 전략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자신감 잃어서 주식 끝났다, 어렵다만 잃지 않으시면 저는 또 수익의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3월부터는 차라리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3월 말에는 또 IRA 발효,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풍력 관련주들은 또 흐름 좋았거든요.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된 아리백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관련해서 보시고 계좌를 늘리는데 열심히 매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일전도 있고요. 네. 네, 야구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기대를 하실 건데, 그리고 오늘 더글로리가 또 드디어 시즌 2가 지금 기준으로 열렸습니다. 아마 오늘 밤새 저도 볼 것 같은데 한번 봐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대입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